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혼다 파일럿입니다. 4세대 모델이고요. 올해 혼다가 국내에 가져온 모델 석 대 중에서 한 대입니다. 한 대는 CR-V고요. 한 대는 어코드, 한 대는 바로 이 파일럿인데요.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모델,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종종 눈에 띄고는 합니다. 그리고 4세대 모델로 아예 풀 체인지가 돼서 국내 시장에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는 토요타 하이랜더도 들어왔어요. 미드 사이즈 SUV, 미국 기준이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큰 차긴 한데, 그렇게 미드 사이즈 SUV의 인기가 높은 와중에 4세대 파일럿, 3세대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랑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혼다 파일럿이 미국을 주시장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의 큼직한 덩어리감들이 부각이 되는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디테일을 살렸다라기보다는 큼직한 덩어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CR-V라든가 아니면 어코드 같이 사다리꼴을 만들고 있는 그릴의 형상, 뭐 이런 거는 최근에 혼다차의 디자인 언어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CR-V에서도 봤었던 이 헤드램프를 가로지르는 크롬 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디자인 잘 살아 있습니다. 램프류 같은 경우에는 반사식이긴 하지만은 LED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밑으로 주간주행 등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방향지 시등 부분이 길어서 시퀀셜 타입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쁠 것 같지만, 미국을 주시장으로 하는 일본 차량은 진짜 극실용주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LED로 이렇게 번쩍번쩍 불이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사실 요즘에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크롬이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까지는 크롬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은근히 안개등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휠하우스 쪽으로 연결이 돼서 와류 같은 것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측면부로 넘어오게 돼도 뭐 하나 뭐 디테일적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다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들고요. 그냥 다 덩어리예요. 제가 요즘에 혼다 차량들 보면서 조금씩 아쉽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오버행이 너무 길게 디자인이 뽑혀져 있어요. 앞에 오버행이 길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비례감이 정말 안 이쁘거든요. 뒤에 오버행도 한 이 정도 길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휠 베이스가 짧죠. 이런 차량들은 휠 베이스가 짧으면은 1열, 2열 부분에 있어서 승차 공간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 차는 오히려 휠 베이스가 짧아가지고 좀 극단적으로 이득을 본 부분들이 한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실내 공간할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벨트 라인 자체도 그냥 쭉 수평, 덩어리, 창문도 큼직큼직하고요. 막 이런 데는 크롬 라인이 중간에 한번 절단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의 마감이 조금 아쉽다. 진짜 약간 좀 미국 차 보는 느낌인데 일본 차가 아니라, 선들은 전반적으로 좀 굵직굵직하게 쓴 편인데, 이런 플라스틱 클래딩 위쪽으로 해서 휠하우스를 조금 더 강조시키는 이런 굵직한 선 들어가면서 휠하우스 부분이 크고 당찬 느낌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도 클래딩이 쭉 둘러져 있기 때문에 뭐 돌 같은 게 튀고 뭐 자갈 같은 게 튀고 해도 차에는 전혀 데미지를 안 입힐 것 같은 강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휠 사이즈가 20인치 짜리예요 255에 50에 20인치 그런 것 치고는 휠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이 차가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포드의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은 쉐보레 트래버스, 걔네들보다는 조금 작은데, 현대 팰리세이드라든가 토요타 하이랜더, 걔네보다는 조금 더 큰 차량입니다. 리어 램프 상당히 큼직큼직하죠. 클리어 램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크롬으로 했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검잖아요. 그것과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처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위에 파일럿이라는 레터링이 상당히 크게 박혀 있는데, 파일럿도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역시나 뭐 돌 같은 거 튀겨도 전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의 디자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저 이거 진짜 머플러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깊어서 저는 진짜 머플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실제 머플러는 땅을 향해서 수그리고 있어서 와,
야, 아직까지도 머플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짜 머플러를 만드는 브랜드가 있구나. 3세대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유선형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4세대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혼다의 디자인 언어들을 넣으면서도 공구 같은 단단하고 탄탄해 보이는 미국 시장에서 먹힐 만한 덩어리감이 있는 디자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국스러운 차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네요. 인테리어에 들어와 봤는데 전반적으로 간결합니다. 예, 간결해요. 어코드랑 CRV에서도 볼 수 있었던 수평 형태의 레이아웃을 띈 인테리어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죠.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송풍구 있고 그 아래로 공조기 있는, CRV라든가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가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아닌 기계식의 것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전 세대에서는 오히려 전자식이 들어가 있었어요.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기어 노브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혼다의 다른 차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한 디지털 계기판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위쪽에는 가죽인 것 같아요. 안에 단단한 내장재 두고 위에 살짝 가죽으로 덮은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실내 색상이 브라운 되게 짙은 색상이거든요. 시트 색상도 마찬가지고 이 색상 단일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밑에 부분에는 되게 단단한 플라스틱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급에서는 되게 무난한 수준의 것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인테리어에서 조금 아쉬운 것 한 가지라고 하면은 딱 눈에 보이시겠지만은 이 디스플레이가 차 크기에 비해서 너무 아담한 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 디스플레이 작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기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앱 커넥트 기능을 활용을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괜히 어정쩡한 내비게이션 국내화 해가지고 쓰느니 차라리 무선 앱 커넥트를 활용하는 것이 나아. 그러면은 대신에 앱 커넥트는 무조건 무선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내비게이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앱 커넥트 기능까지 유선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선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이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 지원이 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공조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도 온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독립식 공조가 되면서 뒤에 부분까지 되니까 3존 시스템에 공조기가 들어간 거고요. 열선이라든가 통풍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는데 전원 버튼이 있어요. 한 번만 누르면은 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에도 켜져 있긴 하거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무난합니다.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크게 나쁘지 않고요.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수납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여기저기 곳곳에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수납 공간이 있다 그랬죠. 글로브 박스 큰 거 들어가져 있죠. 센터 콘솔 박스도 제법 깊은 것 들어가져 있죠. 무선 충전 공간 옆에도 뭐 제법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은 도어 트림이에요. 이건 뭐 스타리아도 아니고 아래에도 있고 제일 밑에 칸에도 있고 여기 또 별도의 컵홀더 있고 갤럭시 버즈라든가 이런 것들 또 수납할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2열만 해도 일단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2열 도어 트림의 수납 공간이 더 많아요. 2열 공간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습니다. 총 12개 스피커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데 오디오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스의 오디오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찰랑찰랑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베이스가 있어서 파워를 탕탕 치는 느낌의 음원들을 잘 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파워는 있다. 듣기에는 뭐 나쁘지는 않은 오디오가 들어간 것 같다.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이랜더나 팰리세이드 생각했을 때 보통은 7인승이에요. 독립식 시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2+2+2 해서 6인승이거나, 이 차량은요 무려 8인승입니다. 2+3+3예요. 학원차로 많이 타던 그레이스 같은 것들 보면은 1열에 벤치 시트 있어서 3+3+3 해서 9인승이었잖아요. 구성이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제가 운전했을 때 시트 포지션 그대로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이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어요. 제일 뒤로 밀어놨을 때거든요. 이때 기준으로 해서 주먹이 하나, 둘,
두 개 정도인데 미드 사이즈, 미국 기준 미드 사이즈 SUV일 때 주먹이 2개 이상 해서 한 2개 반? 3개? 이 정도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시트 리클라이닝을 제일 뒤로 했을 때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조금 짧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차량이 하이랜더에 비해서 전장의 길이가 무려 130mm가 길거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7cm 정도가 깁니다, 전장상으로는. 근데 휠 베이스,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2890이거든요 하이랜더에 비해서는 4cm 정도 긴 수준이고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10mm, 그러니까 1cm 정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전장 대비했을 때 휠 베이스의 크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오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레그룸 자체가 뭐 3칸 이상 있으면은 충분히 여유로운 분위기는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그룸 주먹 2개 공간이 결코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공간을 너무 잘 뽑아. 그러다 보니까 이 레그룸 2개 밑으로 떨어지면 뭔가 좀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트를 제일 낮춰놓은 상태인데도 발 공간 상당히 여유롭고요. 제 머리 윗부분에서 썬루프가 끝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널널하게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시트 슬라이딩을 제일 앞으로 한다면요, 무릎이 바로 맞닿는 정도의 수준? 당연히 리클라이닝도 됩니다. 그래서 리클라이닝을 최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 네,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면은 진짜 릴렉스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간격 차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파일럿에는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벤치 시트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시트를 앞으로 내린다 하면은 중간 시트 뒤편으로 해서 컵홀더와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극한의 상황,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무조건 사람이 낑겨 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3명이 앉지, 나는 여기에 항상 3명을 태울 거야 하고 이 차를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평소에 접어두고 이렇게 컵홀더 넣고 수납 공간 넣고 편하게 쓰다가 유사시가 되면은 그때 펼쳐서 써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트의 활용법 중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시트 밑에 보면은 끈이 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끈인가 싶었거든요. 잡아 당겨서 이렇게 하면요, 이 시트가 분리가 됩니다. 저 시트를 빼놓으면요, 보기 안 좋게 고리가 있기는 하지만 하이랜더처럼 아예 독립식 시트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뭔가 아이스박스를 넣고 성인 뭐 4명이서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공간인 거죠. 이 부분 아이디어는 괜찮다, 좋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차량 수납 공간이 상당히 미쳤다 그랬잖아요. 시트 뒤만 봐도요, 시트백 포켓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뭐 폭스바겐 그룹의 차량들에서 봤던 것처럼 스마트폰 같은 것들 넣어둘 수 있는 이런 위에 공간도 있는데, 그 공간이 시트백 포켓 이 뒤쪽에 또 있어요. 저는 시트에만 수납 공간을 3개씩이나 만들어 놓은 브랜드는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시트 중간을 탈거를 하면은 컵홀더가 없잖아요. 도어 트림에 일단 컵홀더가 2개가 크게 있고, 이 밑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뒤쪽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저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차도 수납 공간에 한 맺힌 사람들이 만든 차 같아요. 그 외에도 보면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커요. 실제로 보면요, 폭도 크고 이 열리는 개방감 자체도 상당히 길게 뻗쳐져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쉐이드, 수동식 선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 콘솔 부분에 에어벤트 별도로 있고 공조 시스템 별도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까지는 적용이 되고요. USB A타입이에요. 2022년에 미국에 이 차가 처음 출시됐는데 A타입. 이따가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여러 가지로 약간 좀 올드스쿨 같은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3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밑에 쪽에 원터치 버튼이 있고,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시트가 제일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리클라이닝 앞으로 딱 당겨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3열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3열에 앉았을 때 드는 생각은요, 제가 최근에 탔던 모든 SUV, 아니 최근이 아니라 미드사이즈 SUV라고 탔던 모든 차량들 중에서 3열이 제일 편한 것 같거든요. 팰리세이드, 하이랜더, 산타페, 소렌토,
EV9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3열이 보통 편하게 될 수 없는 구조인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차량들이 이렇게 천장이 뒤로 낮게 되어 있어서 헤드룸 부족하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한 차가 산타페였잖아요. 근데 산타페의 경우에도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엔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보통은 다 사륜구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차량은 뒷바퀴 축 사이에 구동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승객 공간을 침범하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파일럿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2열 시트 아래로 발 공간이 상당히 널널합니다. 바닥이 낮지는 않아요. 살짝은 높은 편인데 일단은 발이 들어가니까 무릎을 조금 더 펼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 아주 그렇게 불편하진 않죠. 살짝만 쩍보라면.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트 상황이 슬라이딩이 제일 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세워져 있는 리클라이닝인데, 이 정도면은 2열도 되게 편하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공간이 조금 침해된다 뿐이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 덩치 큰 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3열 공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3명 같이 앉기는 좀 에바일 것 같아요. 양쪽에 사람이 쩍벌하고 앉아서 가려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시트에는 못 앉는다. 그리고 휠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열 시트가 좁아요. 그냥 2명 위한 자리다. 리클라이닝 됩니다. 참고로 이게 제일 세워진 각도인데, 이 각도 역시 제법 편한 느낌이 들고요. 제일 눕히면은 이 정도까지 눕혀져서, 이 정도면은 쩍벌 안 해도 되겠는데? 제대로 3열을 쓸만한 SUV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카니발 정도급의 편안함은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열을 위한 편의 사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은 사이드에 있는 창문이 크기 때문에 개방감 자체도 상당히 좋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작은 컵홀더, 큰 컵홀더 있고, 3열을 위한 에어벤트 별도로 있고요. USB 역시나 A타입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 파일럿 트렁크를 열자마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트렁크 바닥의 이 재질이거든요. 까실까실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차량들을 타시면서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많이 입힐 수 있는 짐들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상처가 생겨도 마음이 쓰리거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그런 내장재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들춰보면은 또 이렇게 제법 깊은 수납 공간이 나오죠. 보면은 비상삼각대 있고, 7인승 이상의 SUV이기 때문에 소화기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큰 공간이요, 세차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짐들을 넣는데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저 수납 공간에 되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 떼냈던 이 2열 중앙 시트 있잖아요. 이게 딱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이거 혼다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공간이더라고요. 차 허투루 만든 애들은 아니구나. 참고로 별도로 폴딩을 할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끈을 잡아 당겨주시면은, 밀어주면은 이렇게 접히는 거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2열 시트는 또 따로 가서 접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레버를 쭉 당겨주면은 2, 3열 전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이 정도의 광활하다 못해 엄청나게 큰 수납 공간이 생긴다라는 점. 차가 너무 커서 시트를 폴딩했을 때 2열과 3열 시트 부분에 이렇게 벌어지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차박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매트 같은 경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앉아 있는다고 해도 고개가 뭐 이 정도 꺾이는 정도? 공간 자체는 차박하기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 휠 베이스가 짧은 대신에 3열의 오버행 자체가 좀 긴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3열의 공간과 트렁크의 공간의 활용성이 조금 더 좋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2V 아울렛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차량에서 멀어지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런 시트 있잖아요. 들고 저쪽으로 간다, 차량에서 멀어진다 라고 했을 때 갖다 놓고 또 트렁크를 닫으러 오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고 차량에서 멀어지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닫히는 겁니다.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은 V6 3.5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에요. 다분히 미국스러운 세팅이긴 해요. 거기에다가 AWD,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구동 배분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289마력, 최대 토크는 36kg 포스미터대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고배기량의 가솔린 엔진 파워트레인, 이거는 진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작년에 나온 차량이잖아요. 2020년대 초반에 나왔던 토요타 하이랜더라든가 내후년쯤에 나올 거라고 하는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도입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나온 차가 고배기량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다. 심지어 다운사이징도 안 되어 있다. 조금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포인트 같기는 해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V6 3.5L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파일럿, 그리고 그 전 세대 파일럿서부터 계속 개량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온 엔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V6가 가져다주는 회전 질감이라든가 넉넉한 느낌, 이런 것들을 또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변속기가 무려 10단이란 말이에요. 대배기량이긴 하지만 나름의 효율을 찾아가려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초반에 출발 초기에만 2000rpm을 살짝 상회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2000rpm 언저리에서 계속 변속을 해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2000rpm이 안 되게 어쨌든 최대한 낮은 rpm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연료 효율성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워낙에 배기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저 회전 구간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출력은 나와준다. 참고로 이 차량의 최고 출력 영역대가 6100rpm이고요. 최대 토크 영역대가 5000rpm입니다. 과급기 차량이 아니라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회전수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간선도로 들어가서 속도를 높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날씨 요정이 오랜만에 발동을 해서 과격한 핸들링 테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과격한 파워트레인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렇게는 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뭐 그렇게 타라고 만든 차도 아니기도 하고요. 주행할 때 구동 배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륜 기반입니다. 엔진 자체도 가로 배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처음 출발할 때는 전륜과 후륜이 어느 정도 같은 비율로 구동이 가는 것 같지만, 속도가 높아지면은 전륜의 구동 배분 비율이 압도적으로 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속이 필요해서 가속 페달을 꾹 눌러 밟을 때에는 제가 계속 이 차량에 대해서 미국적인 느낌이 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직결성 있게 연결된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만큼 결국에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일 때고요.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 기어 노브 있는 데서 드라이브를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계기판상에도 드라이브가 S로 넘어간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기어가 한 단 낮아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2000rpm 이상대에서 회전수를 유지를 하면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느낌은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와 스포츠 모드일 때의 간극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내가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아도 변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주려고 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래도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의 빠릿빠릿한 반응들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거의 3000rpm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죠. 바로 가속으로 연결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뭐 거칠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결국에는 토크 컨버터 방식의 되게 부드러운 가속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V6 엔진의 회전 질감도 그렇고 변속에 대한 느낌 자체도 그렇고 부드러운 부분에 기본적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를 조작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먹을 것인가, 다운, 다운, 업, 업,
변속기 자체는 되게 열일을 하고 있다. 이 차가 배기량이 높고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속도를 내고자 하고 계속 지지고 밟으면은 시원하게 좀 호쾌하게 나가주는 느낌 자체는 있어요. 물론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요. 하이브리드 차량인 하이랜더에 비해서도 무겁습니다. 2.1톤이 살짝 넘어가는 무게예요. 아주 날렵한 모습까지 보여주지는 않아요. 가솔린 대배기량 엔진답게 되게 풍부하고 넉넉한 출력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NVH, 회전 질감, 진동,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이점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올드스쿨 형태인데 반대로 우리나라 속담에는 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차급의 V6 3.5L를 세팅할 수 있을 만큼 만져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될 만큼 됐다고, 그래서 농익은 파워트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V6 3.5L라고 하면은 무서운 게 하나가 있죠. 네, 연비 많이 먹습니다. 네, 트릭 컴퓨터를 리셋하고 나서는 12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그때까지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5.7km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도심 주행을 주로 했었고 오프닝 찍고 익스테리어라든가 인테리어 설명하면서 전장 이런 것들 켜져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공회전인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연비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제조사가 제출한 평균 연비만큼은 못 나올 것 같고 한 7km/L 대 그 어딘가쯤에서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영상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걸로 하고요. 파일럿의 승차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되게 좋다, 정말 부드럽고 정말 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안고 시승을 해봤는데요. 고속주행 환경에서의 승차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승차감 얘기할 때 더러운 노면부터 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데, 고속주행 환경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들목에서 속도를 조금 내봤는데요. 이 차량이 가진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소프트함에 맞춰져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또 은근히 저런 나들목 같은 데를 돌아 나가는 데에서는 크게 어려워하거나 좀 무섭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려고 먼저 나들목 먼저 돌아봤고요. 고속주행 환경에서의 승차감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요, 많은 분들께서 파일럿을 타시면서 말씀하셨던 좋은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이 가장 극대화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고속주행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의 주 타겟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이잖아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웨이 중심의 도로망이고, 고속도로의 주행 환경 자체가 얼핏 보면은 되게 잘 닦여져 있는 노면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노면이 살짝 꺾여 있거나 살짝 파여 있거나 하면서 차량이 계속 바운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거기에 있어서 부드럽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침대 같은 느낌? 물침대처럼 살짝은 출렁출렁 하면서 마치 배를 몰고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불호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차량 셋업들이 전반적으로 단단한 셋업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익숙하신 분들은 멀미 나는 승차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고, 반대로 야 그래 이렇게 편한 승차감을 가진 차량도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 살짝의 멀미감을 느끼긴 했는데요, 이틀째 되니까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해지기는 했거든요. 호불호의 영역을 떠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차도 분명히 시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주행 안정감만을 위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되게 유유자적 운전을 하고 다니고 대신에 이 차에 타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편한 승차감을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만 셋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속의 영역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고속 주행 영역은 관심이 1도 없다, 에이다스를 켜놓고 크루징을 한다거나 그러는 운전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되게 적합한 차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러운 노면에 왔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저 앞에 과속방지턱은 되게 얕고 넓거든요. 자,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괜찮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처럼 도로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깨져 있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좁고 뾰족한 과속방지턱, 충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방갈죽되어 있는 도로 주행해 볼 건데, 포장의 질이 아주 안 좋은 도로 쪽에서의 진동이 살짝은 시트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진동에 대한 억제 능력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렇게 지워주거나 그러는 수준까지 가지는 못해요. 고속도로 노면에서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줬었는데 왜 이런 승차감을 보여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고속도로 주행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범프 구간이나 이런 것들은 고저차가 뭐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주행 중이던 노면하고 아주 다른, 갑자기 빡 하고 올라와 있는 그런 무엇인가와 충격을 했을 때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또 무겁잖아요. 2.1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고속 주행 환경에 맞춰서 세팅되어 있는 하체 세팅 플러스 무거운 무게가 이런 저속 상황에서의 안 좋은 노면 환경에서는 되게 좀 큰 충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후륜의 서스펜션이 출렁하는 모션 자체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어느 정도는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은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떤 승차감을 보여줄까요? 자, 여기 있는 과속방지턱. 이런 과속방지턱은 좀 부드럽게 넘어가 줘요. 도로의 어떤 깨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아주 불쾌한 승차감을 내주진 않고 그냥 딱 명확하게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고 끝입니다. 이런 과속방지턱도 괜찮고, 도심 환경에서 어느 정도 타기에는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의 노면이 너무 좋지 않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의외로 승차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약간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고속도로 환경에서 주행할 때 쓰는 이런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하나만 딱 눌렀을 때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혼다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개 이상의 버튼은 눌러줘야 된다는 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 전방에 느린 차량이 있어서 설정한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가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아무것도 없어져야지 가속을 시작을 합니다. 가속 자체는 제법 부드럽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9분 길이니까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놓아보면요, 차선 중앙 자체는 제법 잘 유지를 시켜주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떴는데, 만져도 계속 경고가 뜨죠.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다스 성능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심 환경에서 막히는 환경, 이럴 때에는 제동을 강하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막히는 상황에서 에이다스를 씀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에이다스를 켠 김에 한 가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파일럿에 들어가 있는 HUD가 폰트의 크기도 그렇고 아이콘의 크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큼직큼직하거든요. 되게 식별하기 편한 느낌이 있는데, 전방 충돌 방지 알림이 뜰 때 그때 HUD 저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렌지색 불빛으로 빠박빠박 하고 빛이 나요. 운전자의 집중력을 되게 환기시켜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HUD의 기능적인 부분 좀 칭찬을 하고 싶네요. 파일럿의 시승을 준비하면서 사전 조사를 할 때 생각보다 이 파일럿의 팬층이 두텁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차량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명확했어요. 첫 번째로는 승차감이 좀 줄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 승차감 4세대에 와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V6 3.5L 자연흡기 엔진 플러스 10단 자동 변속기의 궁합,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변속할 때 부드러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승차감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승차감 한번 먹고 들어가고요. 고속주행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 포장률이 좋은 도심 환경에서의
승차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일럿 팬이시라면은 4세대 모델에 있어서도 상당히 만족감을 나타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4세대 파일럿의 또 다른 특장점 중 하나라고 하면은 동급 모델 대비 긴 전장과 인체 공학적인 설계를 이용해서 다른 모델 대비해서 3열까지의 승차 공간을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죠. 3열까지 사람을 태울 일들이 있는데 때려 죽여도 미니밴은 싫어 하시는 분들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 파일럿의 가장 큰 무기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점들도 있습니다. 올드스쿨인 V6 3.5리터 엔진, 기름을 엄청 먹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트립 컴퓨터를 보니까 리터당 6.5km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하이브리드니 전기차니 친환경을 얘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진 그런 파워트레인 셋업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는 걸로 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 대비해서 약 1000만원? 한 9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온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혼다 코리아의 입장에서 되게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NVH를 포함한 승차감, 그 다음에 공간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이라면은 온라인 판매긴 하지만 그래도 매장이 있긴 있어요. 매장 가셔서 차량들 한 번쯤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3열까지 있는 SUV 정도 면 솔직히 공간감 이 정도 있어야 돼요. 수납 공간들 그렇게 알뜰하게 챙겨 놓은 거 보면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 집중을 했는지가 보이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